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 전 정신의학회 회장님이시고 봉생기념병원의 정신과를 맡아주고 계시고 의무원장을 역임하셨던 재익묘 선생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자에 이렇게 신문을 보면 많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지난 6월 초인가요? 그때에 20대 여성이 또래의 친구를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유기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저출산 문제라든지 자살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갈등 문제, 그로 인한 이제 스트레스의 증가, 또 우리 사회가 너무 물질에 치우쳐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가치 중심의 사회로 변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우선 그 지난 6월 초에 있었던 그런 살인 사건, 또 무단히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뒤에서 퍽치기라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은 정신과적으로 어떻게 보시고,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끔찍한 그런 살인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이제 행동을 하고 전혀 이분들이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끼질 않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좀 알기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이제 진단적으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원인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그런 기질적인 요인도 물론 작용을 많이 할 것이고요. 또 성장 환경 속에서 이 환자들이 제대로 된 양심을 말하자면 체득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신의학적으로 초자라고 할 초자, 이런 양심, 이런 거를 제대로 형성할 수 있는 성장 환경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분들이 반사회적 인격 성향은 사실은 저희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분들은 원래 치료의 영역이 아닌 걸로 또 이제 분류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런 사이코패스에 대한 영역들, 이런 부분은 아마도 우리 사회적인 환경, 이런 사회적인 아주 스트레스의 총량 증가,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적으로 그동안에 급격한 서구화, 이 자본주의화 하면서 우리가 인간 소외가 일어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 대인관계, 이런 거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어쩌면 우리 사회의 큰 병폐들이 누적되어서 이런 아주 기형적인 괴물들을 탄생시키지 않나. 소위 살인하고 싶어서 무고한 한 생명을 그냥 살해해버린다. 이건 참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정신의학 학회 차원에서 그런 쪽에 또 관심을 가진 의사를 두세 사람 좀 선정을 해가지고 그 환자, 특별한 그 케이스에 그 환자의 태어날 때부터 가정, 부모님 교육 상황, 또 성장 과정, 또 학창 시절, 대인관계,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좀 한번 서치를 해가지고요. 왜 이런 사이코패스가 반사회적인, 반인륜적이죠, 이런 거는. 이런 게 왜 생기는지. 근데 사실은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안에서도 이제 부모를 학대한다든지 부모를 살인한다든지,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단히 그냥 대량 살생을 막 학교 가가지고 초등학생들하고도 막 쏴 죽이기도 하고, 대학교도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양태는 다르지만 좀 원인은 좀 비슷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정신의학 학회 차원에서 분석해내 가지고 사전 예방을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예, 근데 말씀하다 보니까 그 사이코패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코패스가 정확하게 우리말로 하면 어떤 뜻입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은 뭐 반사회적 인격 장애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 예. 이분들은 그런 끔찍한 그 살인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도 그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이런 뭐 고통 이런 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살인하고 싶은 충동을 뭐 위해서 이번에 무고한 한 생명을 살인해 버리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분들 이번 그 사건도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심리 정신의학적인 그런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저도 그게 필요할 것 예, 같아요. 이게 혹시나 뭐 단순히 그냥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보다는 원인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서 혹시 그 다른 어떤 질병적인 요인은 또 없는지 그렇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뇌 기질적인 요인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 MRI 같은 것도 한번 당연히 예, 해봐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뇌 이상은 아닌지 도저히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는 그 부모님이나 친인척 또 가까운 친구들을 우리 정신의학계에서 아까 말했지만 그 인터뷰도 좀 하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뭔가 그 실마리를 찾아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좀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를 조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황장애가 비교적 이 현대 사회가 복잡 다당해지고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하니까 많이 좀 이렇게 그 정세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공황장애 연수를 다녀오셨다면서요? 언제였죠? 예, 그게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예, 벌써 그렇게 예. 됐습니까? 그 뒤에 예. 제가 기억에는 신문에 칼럼도 좀 쓰시고 네. 그렇게 하셨는데 이 공황장애라는 게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를 한번 우리 시청자들이 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요즘 뭐 언론에서 이제 많은 그 연예인들이 이제 자기 고백 형식으로 공황 장애를 경험한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만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 가슴이 뛰고 숨이 차고 어지러우면서 손발도 저리고 속도 메석거리고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는 것 아닌가 죽는 것 아닌가 하는 극심한 공포가 바로 밀려드는 것을 공황장애라고 그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죽는 것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그 앞까지는 저도 한두 번 겪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도 쭉 살아오면서 그와 비슷한 정세를 느꼈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그런 정세를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래서 이 공황 장애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공황 저희들이 발작이라고 하거든요. 증상 그 자체를 패닉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 공황 발작이 다수 일어나야 됩니다. 자주. 뭐 그 빈도는 정확한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반복해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이제 이럴 때는 환자가 극심하게 다시 그런 증상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예기 불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황을 그 경험할 만한 상황이나 그때 마침 자기가 놓여져 있는 장소라든지 뭐 갇힌 공간이라든지 또는 뭐 아주 열린 공간도 가능하고요. 그런 어떤 장소나 상황에 대해서 극도로 이제 공포심을 가지고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황 발작이 있고 이거는 물론 초기에 공황 발작은 예기치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거든요. 어느 날 차 타고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공포가 일어나는데요. 가령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차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심장 발작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 그리고 막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으면 뇌졸중을 또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개는
병원에 처음 오게 되는 계기가 그런 현상 때문에 공황 발작 때문에 119 타고 응급실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응급실에 와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해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이제 그래서 공황 장애를 이제 의심하고 진단하게 되는 겁니다. 환자 본인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힘들 것 같은데 그 환자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해줍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공황 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은 이미 이제 검사를 통해서 자기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심장 발작이나 소위 협심증, 심근경색 혹은 뇌졸중, 이 뇌가 터져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또는 뇌경색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환자를 안심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황장애의 당연히 원인이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예기치 못하게 한마디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자율신경 조절 중추가 과도하게 예민해져 버린 겁니다. 이제 그 부위가 저희들이 이제 신경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주로 그 뇌교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폰스라는 부위에 뇌교에 로쿠스 셀레우스라는 청반핵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가 노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말하자면 자율신경계를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소위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해 버리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예기치 못하게 그러니까 그런 자율신경의 이상을 초래하는 데는 상당히 이 본인에게는 아주 버거운 그런 스트레스가 좀 지속적으로 간헐적이라 하더라도 좀 자주 생기거나 해서 결국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하는 제가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의사님 말씀대로 그러면은 예기치 못한 공황 그 증상, 공황 발작처럼 오는 이 공황 발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자율신경 조절 중추가 과도하게 소위 미스파이어링 돼 버린다, 터져 버린다. 그 액티베이션 정도가 활성화되는 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터져 버리는 것인데 이거는 대개 보면은 그 소위 그런 걸 유발하는 조건이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 이게 지속이 될 때 당연히 너무 이 소위 과도한 육체적인 그런 노동이라든지 정신적인 압박감이라든지 혹은 수면 부족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으면 젊은 남성들은 알코올 음주 후에 과음 후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소위 카페인 등이 들은 커피 같은 음료를 마시고도 이게 이제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살아보면 모든 것은 적절해야 돼요. 커피도 너무 많이 마시고 것도 안 좋고 술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고 저도 이제 정치하면서 가끔 이제 술이 아주 만취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내가 딱 느끼는 감정이 죽고 싶다. 별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니까 그걸 내가 거꾸로 나를 이렇게 보면 왜 그런 생각이 들까 하고 이렇게 보면 이 술이 들어서 나를 황폐화하구나. 내가 그때 이제 진단 내린 게 그래서 이 술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의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뭐 옛날하고 달리 여성들도 많이 마시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술이라는 기호품은 한두 잔 정도로 줄이라. 이것이 과하면 정신 황폐를 가져오고 그럼 아까 말씀대로 그런 공황장애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뭐 제가 느낀 대로 죽고 싶다. 그럼 자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술도 그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 요즘 특히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는 음주 문제가 사실 아주 뭐 다른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그런 또 음주에 관대한 그런 문화도 아주 관대한 편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우리 사회에서는 음주하는 것 자체가 크게 아직도 뭐 병적인 소위 다른 마약과는 오히려 많이 마시면 자랑스럽게 예, 오히려 뭐 예. 그런 이제 사례도 있는데 지금
그 우리식의 기준으로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 음주에 관대하니까 서구에서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으로 거의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의장님 말씀하시피 이제 소위 2030 또 MZ 세대 쪽에서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마약 문제거든요. 그러게. 그래서 그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소위 중독, 그런 물질에 대한 충동 제어가 안 되는, 한 번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이런 지금 뭐 어쨌든 술을 포함한 뭐 모든 마약류들,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정신의학계에서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학회 활동도 하지만은 치료적으로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장세현 예. 정신의학과 이제 부장님 모시고 얘기를 대담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알코올이나 마약에 대한 얘기를 네,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장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나이도 이제 아직 뭐 젊은 나이지만 그래도 이제 롱런 하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자주 좀 쉬시면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제가 골프도 가끔 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아유, 예. 이번에 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도움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우리 재임무 선생님은 전국적으로 아주 이름난 정신의학과 선생님이시고요. 이어서 다음에는 우리 장세현 선생님이라고, 그분도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 우리 재임무 선생님을 도와서 함께 봉생의 정신의학과를 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 모셔서 또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고, 그 속에서 정신질환이나 그 증세가 더 많아지고 또 심도도 더 깊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에 대한 우리 예방이나 또 치료 또 예후에 대해서도 그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하나 잊어버렸는데, 저 공황장애는 치료를 해보면 예후는 어떻습니까? 공황장애 치료 예후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죠. 예. 지금 우리가 약물 치료도 많이 진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황을 옛날에는 원인을 몰랐지만은 지금은 이제 원인적으로 우리가 원인 제거를 해주고. 약물 치료로 접근하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뭐 미국에서 연수할 때도 소위 그 이제 인지행동 치료, 이 공황장애의 심리 요법이죠. 근데 이게 많이 또 진보했기 때문에 지금 공황장애 치료 경과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상당히 오늘 시간에는 그 공황장애에 대한 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긴 시간 이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